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전후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단어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 번 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 번 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도 마지막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심정으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이제 좀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강의를 끝까지 다 들어보지 않고 이런저런 선입견 때문에 이런 뭐 집회에 세미나에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좀 속이 상하고 담임 목사로 아쉬움이 있어요. 이번에 교단 총회가 있었거든요. 총회에는 이제 부총회장님 이렇게 선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후보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돼요. 근데 저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어떤 분일까 기도하면서 제가 투표해드리고 싶은 후보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중립을 지킨다고 양쪽 다 A라는 사람은 자기 안 도와준다고 저를 B편 사람이라고 막 몰아세우고요. B라는 사람은 또 자기 B 안 도와준다고 저보고 A쪽 사람이라고 막 몰아세우고요. 뭐 속 까봐일 수도 없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단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제대로 할까 말까인데 그런 것 때문에 네 편 내 편 갈리는 게 너무나 속이 상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네 편 내 편의 문제예요. 내 편도 잘못할 수 있고 잘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내 편이라도 잘못하면 야단쳐야 되고 잘하면 칭찬해야 되고요. 다른 편도 잘하는 거 있고 잘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다 잘할 수 없고 다 잘못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야가 잘하는 거는 여가 또 칭찬도 하고 그래야 나라가 되는데 진실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상관없고 내 편이면 무조건 잘하는 거고 남의 편이면 무조건 때려 죽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비극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여러 대통령이 세워지는데 박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대통령님 또는 뭐 김영삼 대통령님까지는 뭐 노태우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솔직히 우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산당 그러면은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빨간 뿔이 난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피부가 빨간 줄 알았었어요. 이런 교육을 잘못된 왜곡된 교육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이제 점점 더 성숙되고 발전되면서 민주화되는 과정 속에 또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까지 이렇게 쭉 집권하는 과정 속에 너무 오른쪽으로 간 걸 좀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너무 이쪽으로 가니까 이제는 막 그 기간 동안 계속 그런 쪽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지금 40대 이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중심으로 오는 과정 속에 서로 힘겨루게 하면서 많이 갈등이 생겨요. 싸워요.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데 휘말리면은 주님의 몸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상처를 입게 돼요. 이번에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입장에 따라 여일 수도 있고 야일 수도 있고 뭐 다 다를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기가 막힌 퍼즐 조각 맞추듯이 이상재 선생님 여기다 갖다 놓고 이승만 대통령 여기다 갖다 놓고 쫙쫙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정말 이 민족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을까? 이제 마지막 때 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실은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제 마음에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저희 교회라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런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정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일에 기도하고 헌신하길 바라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보나마나 이 세미나 끝나고 나면은 이런저런 말들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나라를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정치 논리에 휘말려서 주님의 몸인 상처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도 야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강의를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은 충분히 배경 설명을 못해서 이해가 안 되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부탁을 하고 싶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분명히 만주 군관학교 다니고 일본에 가서 공부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승만 장학재단에 돈을 받고 미국에 유학했다는 거냐? 이게 맞는 말이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오늘 목사님 좀 설명도 좀 이해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에 정말 이 세미나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찾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이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는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큰 일 해달라고 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의해 주십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는 것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 아름다운 교회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된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제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거룩한 제물로 구별하여 바칩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 땀 흘리며 고생하며 때로는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모은 제물, 너무나 소중한 돈이지만 그러나 더 소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광야의 고난의 시절을 행군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의 섬세하시고 자비로우신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셔서 숙제를 먼저 풀고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리고 유학 이렇게 소개하고 넘어가서 아마 조금 오해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유학 그러면 대학 시절, 대학원 시절 이렇게 20대 학생들이 가는 거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20대 시절에 어느 교우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만주 군관학교 가셨고 거기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본토에 있는 일본 육사를 또 가셨죠. 그 일본 소위로 복무하다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20대 시절에는 미국 유학 갈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후원을 받아 미국 갔다 온 대표적인 인물이 박정희다라고 얘기한 거는요. 박정희 대통령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1954년인 거로 기억합니다. 육군 준장 시절에 그분의 나이 만 37세 때 그때 이승만 정권과 미국이 오늘 제가 강의하겠지만 한미동맹을 맺거든요. 그 한미동맹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인재들이 미국 유학 연수를 가게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1954년일 거예요. 그때 한국군 현대화 계획에 의한 미국 원조로, 다시 말해서 미국 장학생으로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그 군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에 유학을 가십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잘 검색해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 미국 유학 시절에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그때 쓴 편지도 있고 일기도 있고 증거가 다 있습니다. 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길지 않았던 유학 시절이 박정희 대통령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책을 쓴 역사가들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그 미국의 울창한 숲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의 일기장에다가 나라가 잘 되려면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기록을 남긴 사실이 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가 언제냐면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통치 기간입니다. 좀 이따 강의하다 보면 아이젠하워가 나올 텐데요. 이 아이젠하워는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미국의 영웅입니다. 이 장군 시절에 히틀러하고 싸웠거든요. 그러면서 아이젠하워가 뭘 봤냐면 히틀러가 만든 아우토반, 엄청난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를 봐요. 야, 히틀러가 나쁜 놈이지만 저렇게 고속도로를 뚫어갖고 물자가 막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대규모 기습 작전을 해갖고 유럽을 석권했구나. 그 장군이었던 아이젠하워가 히틀러랑 싸우면서 고속도로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 전역에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 그럽니다. 미국의 주를 가로지르는 대륙 횡단 고속도로를 건설해요. 그러니까 미국 곳곳에 엄청 지금 미국 땅에 있는 대륙 횡단 고속도로의 대부분이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집권기에 건설돼요. 그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 가봤더니 곳곳에 고속도로를 놔요. 박정희 대통령 마음속에 야, 이게 도로를 닦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보다. 그때 어렴풋이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독일 돈 꾸러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갔잖아요. 거기서 뭐 광부도 만나고 간호사도 만나서 울음바다가 됐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독일 가서 직접 아우토반을 보고 고속도로 뚫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결국 경부고속도로를 많은 국민들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뚫게 됩니다. 그 고속도로 뚫어야겠다는 생각도 미국 가서 계속 고속도로 공사하는 걸 박정희 대통령이 봐요. 그 두 가지, 고속도로하고 숲을 보고요. 역사가들에 따라서는 박정희의 미국 생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이렇게 쓴 연구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미국의 이 30대 후반, 그때 만 37세면 그때 평균 수명이 높지 않았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40대, 50대 장년이죠. 그 나이가 좀 드신 박정희 준장, 장군이 미국 가서 뭘 느꼈냐면은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는 걸 느껴요. 미국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면은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걸 깨달아요. 미국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지만 미국은 백인 국가고요. 서양 국가입니다. 그가 아무래도 서양과 동양이 정서가 달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부터 한국은 한국식의 길을 가야지 미국 거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안 된다. 이걸 미국 시절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 만들겠다, 고속도로 만들겠다, 공업화 추진하겠다 그럴 때요. 대한민국을 많이 도와줬던 미국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어요. 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니네 코리아는 5,000년 동안 농사 짓던 나라잖아. 그러니까 농사나 짓고 소나 키우는 낙농 국가가 어울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유학 시절을 통해서, 물론 그 전에 6.25 전쟁을 통해서도 한국군과 미국이, 이게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지금은 우리 한국이 많이 서양화됐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이건 생각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모든 게 달라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미국과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국이 우리나라 지켜주는 건 고맙지만 미국 시키는 대로 해갖고는 안 된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역사와 문화 모든 게 다르다. 그걸 미국 생활에서 아주 직접 그 백인들 틈에서 살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전혀 다르다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공호파를 추진하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를 만들고 제일 큰 제철소를 만들어요. 그럼 미국이 야 니네 코리아가 그거 하겠냐? 미국 사람 합리적이니까요. 기술도 없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미국 사람 모르는 게 우리 한국은 신바람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 사람 불 붙으면 해내잖아요. 그죠? 그걸 미국 사람 이해를 못해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기마 민족이고 한다면 한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이 돈을 안 주니까 일본 돈을 끌어들여서 한국 경제를 건설하게 돼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말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했는데 그게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됐습니다. 그 박정희의 그 독자적인 어떻게 보면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미국이 좋은 나라고 고마운 나라고 많이 도와주지만 우리랑 미국은 다르다. 미국 말 다 들어갖고는 큰일 난다.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거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는 박정희는 미국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이 미국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뭐 이런 기록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이승만 그러면 독재자, 아주 나쁜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려 죽인 천하의 몹쓸 인간이라고만 배워요. 뭐 두 분도 인간이니까 잘못한 게 많습니다만은 한국의 역사 교육의 문제는 뭐냐면요.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만 벗어나면 여기서 배운 현대사 중요한 지식들은 쓸모가 없어져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웃나라 비행기 타고 한 30분만 가면 중국이죠. 중국 땅에 딱 들어가면요. 중국 16억이나 되는 세계 2위 경제력을 가진 거대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집단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공산당원이 돼야 돼요. 중국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 그 리스트에 박정희 전기가 있어요. 중국 공산당원 되려면 박정희 전기를 읽어야 돼요. 왜? 인류 역사 7,000년에 불과 한 세기 만에 하루 밥 세 끼 못 먹던 절대 빈곤에 처한 수천만의 국민을 먹여 살린 유일하고 위대한 지도자. 그게 중국 공산당의 평가예요. 중국 고등학교 교과서를 딱 펼치면요. 아시아의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중국 공산당원만 박정희 전기를 읽었는데요. 일반 국민들 사이에 불만이 일었습니다. 우리도 읽자. 중국 공산당원의 필독서였던 박정희 전기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왜 늘었죠? 박근혜 대통령 책이 어디서 많이 팔렸죠? 중국에서 많이 팔렸어요. 왜? 중국의 개혁개방의 설계자가 등소평이잖아요. 등소평이 중국 어떻게 개혁개방했느냐? 집권하자마자 한국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책을 전부 다 중국말로 번역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등소평이. 중국 사람들이 그래 놓고요. 지들이 5,000년 동안 우리나라한테 문물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다가 막상 중국은 가난한 나라 되고 3,800만이 굶어 죽었거든요.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굶어 죽은 사람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박정희를 공부하고 그대로 따라해 놓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뭐 흑묘 백묘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마치 뭐 지들이 독창적인 사상인 것처럼 한 20년 그랬어요.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발전하니까 여유가 생기잖아요. 지난번 지금 중국 총리 말고 그 전에 원자바오라는 중국 총리가 있었죠. 그 원자바오 총리가 2006년인가 실제로 얘기했어요. 중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한국이 박정희식 모델이 좋은 모범이 되어 주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전 세계가 다 아는데 한국만 몰라요. 한국만 대한민국 모델이 얼마나 우수하고
전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건지 우리만 몰라요. 우리는 다 그놈들은 죽일 놈, 이승만 박정희 그 독재자, 몹쓸 놈. 글쎄요, 뭐 그분들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만은 이승만 박정희를 욕하는 유일한 나라는 전 세계에 2개 있어요.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뭐 말 나온 김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의 위대한 지도자인 리콴유 수상이 돌아가셨어요.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애도하더라고요. 우리 인민의 벗인 리콴유 수상께서 돌아가셔서 애도한다고요. 그 리콴유랑 굉장히 비슷했던 사람, 서로 굉장히 라이벌 의식이면서 좋아했던 사람이 박정희예요. 왜 비슷하냐면요, 리콴유가 원래 중국계입니다. 중국 한족의 여러 부족인데 그중에 한국말로 하면 객가라 그래요. 객가. 중국말로 발음하면 가카이라 그러는데, 이 객가 부족은 그 아주 실용적인 민족입니다. 객가 부족의 그 격언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인간관계와 신발끈은 잘 묶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화교라 그러죠. 전 세계 누비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화교 중에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객가입니다. 객가예요. 카카이. 객가. 이 객가 출신이 누구냐면 등소평이 객가고요. 같은 한족이지만 그 안에 부족이 많거든요. 객가족이 등소평, 리콴유, 같은 부족이 2사람이.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싱가포르로 들어와 갖고요, 청년 리콴유가 보는 앞에서 리콴유의 동족 중국인 10만 명이 학살당해요. 리콴유가 일본이라면 치가 떨려요. 내 민족을 10만 명이나 죽였어요. 그 일본이 너무 미워서 리콴유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어 학원에 들어갔어요. 왜? 일본이 그렇게 미운데 왜 일본어를 배웠을까요? 저 미운 일본이 저렇게 강한데, 저 우수한 일본한테 배우지 않으면 우리 중국 사람 계속 일본 놈한테 당한다.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을 배워야 된다. 그 일본어 학원에 들어가서 1등을 해요. 그 일본어 학원에서 1등해서 그 다음 뭐가 됐을까요? 일본군 장교가 돼요. 일본군 장교로 일하면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해갖고 일본군을 위해서 공을 세우면서 일본이란 나라가 얼마나 우수한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일본에게서 싱가포르가 배워야 될 점이 뭔지를 배워요. 동시에 일본군이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전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딱 볼 수가 있었죠. 일본군 장교니까 정보를 접할 수 있잖아요. 싱가포르 민간인들은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그날 리콴유는 일본군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패망한다. 그 일본이 물러난 다음에 싱가포르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일본의 우수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싱가포르의 미래를 설계해요. 일본이 패망하자마자 젊은 나이에 그 정부와 실력을 가지고 치고 나와갖고 젊은 정치인으로 두각을 일으키죠. 그래서 말레이 연방에 속한 가난하고 한적한 어촌이었던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중개 무역항으로 발전시켜요. 박정희와 리콴유의 공통점, 둘 다 일본군 장교였고, 세계 최강 미국이랑 맞짱을 떠서 몇 년씩이나 싸웠던 강한 나라, 그 일본으로부터 발달되고 우수한 기술을 배웠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는 친일파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박정희가 독립운동가 3,000명을 잡아 죽였다. 이런 거짓말이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버젓이 가르쳐줘요. 똑같은 일본군이었는데 여러분, 리콴유 장례식 전 세계 생중계가 됐죠? 거기 싱가포르 국민 가운데 저 리콴유 저 친일파,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욕하는 것처럼 싱가포르에서 리콴유 친일파라고 욕하는 거 들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 리콴유가 일본군 장교였다는 얘기도 오늘 저한테 처음 들으셨죠? 싱가포르 국민들은 그거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왜? 그 일본 강한 나라, 일본한테 좋은 거 배워서 결론은 뭐냐? 싱가포르를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우리 국부다, 나라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국의 독립 영웅,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영국군 장교였어요. 그 사람. 그 한국 기준으로 되면 조지 워싱턴도 친영파 이렇게 돼버리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2차 세계대전 때 뭐라 그랬냐면요, 인도의 젊은이여 영국군에 입대하라. 인도 젊은이들을 영국군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영국이 전쟁에 이기는 게 인도에 유리하니까. 한국 기준 들이대면은 야,
영국이 인도 식민지였는데 이 간디라는 놈이 인도 국민을 영국군으로 입대시켜 이 간디는 매국자다. 인도 사람들은 간디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이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과연 이게 글로벌한가 공정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내가 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외국에서는 왜 그 허물도 있는데 이렇게 덮어주고 넘어가냐? 다른 나라 역사 평가 기준은 간단해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제 말이 맞죠?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잘못해요. 잘못은 누구나 해요. 위대한 일도 누구나 할까요? 위대한 일은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국군 장교로 영국 여왕에게 충성을 다 바쳤던 조지 워싱턴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왜? 조지 워싱턴이 독립운동을 일으킨 동기? 간단해요. 미국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솔직히 얘기해요. 영국 본토 출신은 승진이 잘 돼요. 그 조지 워싱턴 똑똑했는데 아주 유능한 장군이었는데요. 미국 아메리카 식민지 출신이라는 이유로 진급이 안 돼요. 군인이 계급이 안 올라가. 에이씨, 내가 이거 진급도 못할 바에야 혁명이나 하자 이러고 혁명했어요. 그 조지 워싱턴을 친영파라고 욕하잖아요. 에이브러함 링컨 남북전쟁 하면서요, 자기 말 안 듣는 반대파 정치인 5,000명 넘게 깜빵에 쳐넣었어요. 링컨이 민주주의를 탄압한 거 보면요, 이승만 박정희는 링컨에 비하면 그건 독재도 아니에요. 링컨은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깜빵에 가뒀습니다. 미국 사람 그걸 욕하지 않아요. 왜? 그 전쟁 때 나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잘못은 누구나 해요. 그러나 위대한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특히 영국, 중국, 일본, 미국 선진국일수록요, 어떤 위대한 인이 잘못했다 그래도 잘못을 잘못으로 지적하지만 그 사람 전체를 몹쓸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잘못은 누구나 하는 거지만 위대한 일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놓고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 오늘 제가 좀 얘기하겠지만 잘못 많이 하셨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화를 막아냈어요. 그거 위대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잘못 많이 하셨어요. 특히 유경수 여사에게 자기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도 같이 사랑하시는 정말 독특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죠. 바람도 많이 피셨고 나중엔 막 고문도 하셨고, 인류 역사 7,000년에 먹을 게 없어서 5,000년 보릿고개 넘지 못해서 수없이 쓰러지던 한 민족 전체를 그 절대 빈곤에서 탈출시킨 인류 역사의 유일한 지도자. 그 위대한 것만 놓고 보면요, 이승만 박정희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드립다대고 욕하지만 외국에서는 다 높은 지도자로 칭찬을 합니다. 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대충 다른 나라의 역사 기준이 이렇다, 이런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899년 청년 이승만이 조선의 양반 가운데는 처음 감옥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때부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조선 땅에 예수 믿는 사람 10,000명을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 나온 거 보니까 대단한 기도죠. 10,000명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엄청난 기도입니다. 근데 이승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100만 명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비전이에요. 고문당의 망신창이가 된 23살 청년이 조선 팔도에 예수 믿는 사람 취급받는 양반 가운데는 혼자였는데 그때부터 100만 명 예수 믿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최소한 100만 명은 예수 믿고 기도해야, 100만 명이 기독교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100만 명의 결집된 힘을 가지고 기독교적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이승만은 생각했어요. 혼자서 100만 명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평생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전 국민을 기독교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전도적인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쳤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민들에게 강제로 예수 믿으라 그럴 수 없습니다. 강제로 예수 믿으라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간접 전도 전략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국 남자는 누구나 군대 가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 그러고 건빵 준다 그러면 그거 먹고 싶어서 교회를 또 가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남자 누구나 군대 가니까 군대에 군목 제도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군대 안에 스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다양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군목 제도 만들 때는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군대 가서 초코파이 먹고 싶으면 교회 가서 예수 믿어라. 군대에 군목, 학교에 교목, 아파서 병원 가면 원목, 교통사고 나서 시비가 붙어갖고 경찰서 가면 경목, 어쩌다 죄를 지어서 형무소 가면 형목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곳곳에 목회자를 배치했어요. 그래서 군목, 형목, 원목, 교목 이런 분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도를 받고 성경책을 받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이신 유영익 박사님 논문 제목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거든요. 유영익 박사님 논문 제목이 이거예요.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를 만든 세계적 전도자 이승만. 이렇게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1899년 예수 믿는 그날부터 1965년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100만 명 예수 믿는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68년을 기도했어요.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승만 박사가 세상을 떠날 때 한국의 기독교인이 112만 명이 돼요.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요, 한국 친우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결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럼 미국 사람한테 한국을 알려야 된다. 한국 친우회를 만들어 갖고요, 한국 문화의 우수성 이런 걸 미국 사람들한테 막 알려요. 그때 이승만이 연설한 거 보면 이승만은 아주 뛰어난 역사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든 나라 한국이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 만든 나라 코리아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글자다.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역사 지식을 서양 사람, 미국 사람들한테 처음 소개한, 영어로 강의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한국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미국 목사님들에게 한국을 위해서 설교해달라고 부탁해요. 이 이승만의 박식함, 애국심, 또 뛰어난 지적인 수준 뭐 이런 거에 감동받아갖고요, 한국 친우회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 대규모 모임이 됩니다. 이 2만 명 가운데는 미국 주지사, 변호사, 목회자, 주로 미국 상류층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 어느 날 이승만 박사가 만든 한국 친우회 회장님이요, 젊은 미군 소령을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 인사를 시켜요. 닥터 승만리, 내 딸내미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내 사위입니다. 그 이승만 박사 그때 프린스턴 유학 시절이었는데요, 박사과정 받고 있다가 딱 보니까 이 미군 소령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를, 나중에 우리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미국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미국 소령, 이 장교의 도움을 크게 받을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순간적으로 딱 머리가 돌아가요. 그때부터 이승만 박사가 그 미군한테 의도적으로 잘해줬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두 분이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두 분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고요, 잠자리에 드는 습관까지 똑같아요. 습관이 뭐냐면은 남편이 부인한테 성경 읽어줘요, 부인이 남편한테 성경 읽어줘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성경 읽어주다가 기도하면서 잠들어. 두 분이 습관도 똑같아요. 두 분이 또 공산주의를 또 무지하게 싫어해요. 두 분이 다 천재야. 그 이승만 박사가 그 미군 처음에는 우리 한국이 좀 신세지겠다 해서 잘해주다가 나중에 너무 가까워져 갖고요, 얼마나 친해졌냐면은 그 미군만 나타나면 이승만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배가 살살 아팠대요. 왜냐면 이승만 박사만 어깨 동무하고 팔짱을 끼고 끌어안아요. 아니, 우리 남편이 나보다 저 미국 남자를 더 사랑하나? 프란체스카 여사 회고록에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승만 박사가 잘해줘서 친하게 지낸 미국인, 여러분이 이름을 다 알아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분이 메가더 장군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가 고생해서 많은 사람이 열매를 누리게 된 거죠. 메가더가 괜히 심심해서 미군 이끌고 온 게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가 40년 동안 메가더를 구워 삶았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팔짱 끼고 있죠, 둘이? 사귀는 것 같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거 봐, 거의 막 끌어안으려 그래요, 그죠? 이러니까 프란체스코 여사가 질투심이 느낄만 하죠. 이 두 분이 너무 꿍짝이 잘 맞아갖고 평생을 가까이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하다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우리 국가의 운명을 관계에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저 메가더를 통해서 조금 있으면 저 북한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이 메가더를 통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약속과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이 메가더를 초청해갖고 메가더를 한국 편 되게 만들기 위해서 고도의 작전을 펼쳐요. 그게 뭐냐면요,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도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메가더가 러일 전쟁 때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 강대국 장교에게 잘 보여야 될 필요성을 느껴갖고요, 고종 황제가 아버지 메가더에게 조선의 국보급 향로를 선물해요. 그 우리나라 국보니까 얼마나 멋진 예술품이겠어요. 아버지 메가더가 향로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요, 집에 가서 으리으리한 부자 대저택이었는데요, 집의 한 층을 다 허물어서 박물관으로 만들었어요. 크다만 박물관인데 전시물은 딱 하나, 조선의 국보 향로 거기다 딱 전시해 놓고요, 이 아버지 메가더가 명문가니까 미국 대통령, 미국 지도자, 미국 목사님들 집에 초대해서 파티할 때마다 이 향로를 보라고, 저 아시아에 코리아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황제가 나한테 선물한 국보라고. 아니, 미국 사람들이 보면 이야, 조선 향로가 기가 막히거든요. 원더풀. 이 아버지가 그거 자랑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아들에게 이건 우리 집안의 가보로 대대로 간직해라,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아들 메가더도 아버지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 갖고요,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들 메가더가 태평양 주둔 미군 사령관을 오래 하는 바람에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미국 땅에 못 가요. 아시아에 살게 됩니다. 이 메가더가 한국을 많이 도와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아시아에 오래 살아갖고 반은 동양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메가더를 좋아한 이유 중에 하나도 다른 미국 사람 만나면 그냥 다 악수하거든요. 근데 메가더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있으면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어요. 그 메가더가 저놈은 예의범절을 안다, 뭐 이래서 이승만 박사가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도 있어요. 이분이 동양 문화, 동양식 예법에 익숙하신 분이야. 그 아시아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저 미국 집에 기가 막힌 향로가 있는데 이거 뭐 아시아에서 근무하고 전쟁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자랑을 못 하잖아요. 그 메가더가 안타까워 갖고요, 부하한테 명령을 시켜서 그 향로를 필리핀까지 운반을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었던 유엔군 사령관 막사에다가 이 조선의 국보급 향로를 전시해 놓고 전쟁하면서도 자랑했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가보라고.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메가더 사령부를 기습 공격할 때 메가더가 필리핀을 급하게 탈출하다가 부관이 실수로 태평양 바다에다가 그 귀한 향로를 빠뜨렸어요. 메가더가 얼마나 열받았는지요, 미군한테 명령을 내려서 태평양을 뒤지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강에 주전자가 하나 빠졌어요. 그걸 무슨 수로 찾겠어요? 이건 한강이 아니라 그 넓은 태평양에 향로 하나 빠진 것을 찾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정보를 이승만 박사가 입수했어요. 저 향로를 이용해서 메가더를, 미군을 한국에 붙들어 놔야 되겠다.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전국의 군인 경찰에게 명령을 내려요. 지금 내가 내리는 명령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 이랬더니 군인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지죠. 야, 이 명령을 잘못하면 나라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뭔가? 이 명령을 완수하는 자 3계급 특진. 눈알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한꺼번에 3계단이 올라간다는 거야. 2가지 명령을 내려요. 첫째, 메가더의 아버지가 선물로 받은
그 향로를 만든 조선인 예술가가 누군지 찾아내라. 둘째, 여러분 그 예술가 장인이요, 향로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죽지 않았겠죠. 평생 동안 비슷한 작품을 많이 만들었겠죠. 그 예술가가 만든 메가더의 아버지가 받았다가 메가더 부관이 실수로 잃어버린 그 향로 수준의 국보급 예술품이 있을 거다. 그거를 찾아내라. 전국을 군인 경찰이 뒤져가지고요, 그 예술가가 만든 비슷한 수준의 국보급 향로를 3개를 딱 찾아내요. 그 3개를 이승만 박사가 딱 포장을 해놓고 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건국일에 메가더 장군을 초대해요. 메가더 장군에게 인사를 하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그냥 의례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러고 선물을 딱 흘렀는데 자기가 태평양에서 잃어버린 그런 향로가 나와요. 너무 깜짝 놀래갖고 메가더가 이승만을 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 각하를 향한 한국인의 마음을 담았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다 짜고 해놓고 시치미를 뚝 떼고 그 다음 거 풀어보시죠. 풀었더니 비슷한 국보가 또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은 딱지치기라도 삼세판에 끝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국의 삼세판 딱지치기와 삼위일체가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신학자가 실제로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게 삼위일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요, 3판에 끝장을 내요. 그 비슷한 향로가 3개 나오니까 메가더가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이 터질 지경이죠. 그때 이승만 박사 91년 동안 한 번도 미국 사람한테 고개를 숙인 적이 없어요. 늘 미국 사람 앞에 자존심을 세우고 니네 미국 놈들 우리 한국 약속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우리 5,000년 역사를 가진 배달민족은 위대한 결의야. 이 양반 늘 오히려 식민지였으니까 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존심 부렸던 분이요, 그 90년 거대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국 사람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90도로 절을 해요. 메가더에게 이 노인네가 90도로 절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있으면 6.25 전쟁 터질지 모르거든요. 우리 힘으로 북한군을 물리치면 좋은데 이게 북한한테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안 도와주면 나라 망해요. 그래 어떡합니까? 이 자존심 강한 양반이 나라 살리려고 메가더 장군 자기 40년 친구한테 90도 절을 하면서 각하를 향한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부디 코리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메가더가 그 선물을 받고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마지막에 공식 일정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메가더가 도쿄의 유엔군 사령부로 돌아가요. 비행기 트랩에 오르는 메가더를 찍기 위해서 전 세계 언론들이 막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려요. 그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메가더가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 사진 기자들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 어깨동무를 탁 해요. 그 이승만 대통령한테 얘기해요. 이승만 대통령 각하. 이승만 대통령한테 말할 거면 어깨동무 했으니까 옆을 보고 말해야 되잖아요. 앞을 보고 말해요. 왜 앞을 보고 말했을까요? 빨리 받아 적어, 이런 뜻이죠. 전 세계 기자들 보러 받아 적으라고 앞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 각하. 만약에 저 38선 이북의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침략해 온다면 저 메가더는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전쟁이 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쟁이 났다고 믿고, 한국의 경기도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 전쟁이 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서 전쟁이 났다고 믿고 있는 힘을 다해 싸워서 각하의 정부와 각하의 국민과 각하의 조국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메가더가 그 얘기를요, 어깨동무를 하고 앞을 보면서 또박또박 천천히 2번 얘기했어요. 왜 2번 얘기했을까요? 못 적은 애들 빨리 받아 적으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1948년 8월 15일자 전 세계 주요 언론을 보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메가더 장군의 인터뷰가 다 실려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세계 최대 일간지 뉴욕 타임스 1948년 8월 15일자에 보면 제가 한 얘기가 영어로 그대로 실려 있어요. 왜? 이 세계적인 명장이 2번씩이나 얘기했는데 기자가 안 적을 수 없잖아요. 그걸 적었어요. 그리고 뉴욕 타임즈 기자가 논평을 한마디 더 붙였어요. 뭐라고 썼냐면 오늘 메가더가 오바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공산당이 서울에서 총을 빵 쏘면 워싱턴에서 사람이 쓰러지나요?
서울에서 전쟁 난 거랑 워싱턴하고 상관이 없어요. 경기도에서 전쟁 났다고 막 경기도에서 탱크가 쳐들어오니까 캘리포니아가 막 들썩대나요? 아니, 북한군이 쳐들어와도 캘리포니아, 텍사스에는 기별도 안 가요. 한국에서 전쟁 난 건 미국이랑 상관이 없죠. 근데 메가더가 서울에 쳐들어오면 워싱턴에 쳐들어왔다고 믿고 있는 힘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야, 이 말도 안 되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메가더가 자기 40년 친구 이승만이 나라 되찾고 대통령 되는 거 보니까 자기 친구 보고 너무 감격해서, 장군이 냉정해야지 말이야. 냉철해야 될 장군이 감상이 겨워, 이모셔널, 너무 감정적이 돼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 1948년 8월 15일자 뉴욕타임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영어로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러나 메가더는 오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 터졌을 때 실제로 이 참 작고 가난했던 나라를 위해서 메가더가 자기 친구 이승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160만 명이나 되는 미군을 이끌고 한국을 도와주러 참전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도 세계 신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은혜냐면요, 대한민국에 세계 신기록이 많아요. 약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강대국이 군대를 15만 명, 20만 명 보낸 사례 거의 없어요. 미군은 160만 명을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40년 공을 들여서 그 친구 메가더가 도와준 거고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 이승만과 메가더의 우정을 통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자유국가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오는 바람에 우리가 공산화를 면하게 됐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이 와서 열심히 싸워줬어요. 문제는 전쟁이 3년 넘게 지나면서 미군이 4만 명이 죽습니다. 불구자가 된 부상병이 10만 명이에요. 160만 명이 한국 와서 싸우다가 4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어요. 여러분,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코리아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99%는 코리아가 뭔지 몰랐어요. 코리아? 그 무슨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 이름이야? 코리아가 뭐지? 뭔지도 모르는 코리아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4만 명이 죽고요,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국민들 사이에 회의가 생겨나죠. 야, 도대체 그 코리아에서 석유가 나오냐? 코리아에 무슨 금광이 있어? 미국이 코리아 안 지켜주면 미국 경제가 휘청거려? 아니, 미국하고 무역도 별로 안 하는 못 사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때문에 왜 우리 미국 젊은이가 4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장애인이 되고,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피로감을 느껴요. 그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출마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아이젠하워의 공약은 간단해요. 내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펼쳐진 2차 세계대전도 끝장냈다. 근데 이 조그만 코리아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은 한 방에 끝낸다. 2차 세계대전을 끝낸 영웅이에요. 그래, 큰 전쟁을 끝낸 사람이 조그만 전쟁 끝내겠다 그러니까, 야,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되면 이 지긋지긋한 한국전쟁 끝내겠다. 미국 사람들이 몰표를 줘갖고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돼요. 그 아이젠하워의 전략은 뭐냐? 자, 휴전선 긋고 휴전협정 맺고 미국은 굿바이, 한국을 떠난다. 우리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3년 동안 싸워줬으면 됐지? 더 이상 이 진흙창 같은 한국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한국이 책임져라. 휴전을 맺고 전쟁을 끝내는 게 아이젠하워의 전략이었어요. 그럼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말이 되죠.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요, 휴전선 긋고 미군이 떠나면 그 다음에 다시 중국, 소련,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는 100% 공산화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아이젠하워한테 따져요. 이승만이 미국을 공격할 때 항상 기독교적인 논리를 사용해요. 야, 하나님의 축복받아갖고 강대국 된 미국이 말이야, 아니, 약한 나라 코리아를 도와주려면 끝까지 도와줘야지. 한 3년 싸우다가 조금 한 4만 명 죽었다고 도망쳐? 야, 니네 미국 도망가면은 우리 한국 다 공산화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냐? 그게 미국을 강대국 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어? 이렇게 이승만이 따지니까 아이젠하워가, 아니, 내가 히틀러를 상대한 사람인데 조그만 코리아,
좀 못 산 나라 대통령이 말이 많아.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휴전협정을 계속 추진해갖고 휴전에서 제일 중요한 포로 교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휴전을 맺으면 우리 국군 유엔군이 북한에서 싸우다가 포로로 잡힌 사람, 이거 휴전 맺었으니까 남쪽으로 보내야 돼요. 북한의 인민군, 중공군이 남쪽에서 싸우다가 포로로 잡힌 사람, 이건 자기 나라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이렇게 쌍방이 포로를 딱 교환하고 휴전협정 도장을 딱 찍으면 전쟁은 끝나고 미국은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아이젠하워의 시나리오였는데 여기 변수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인민군 출신인데 대한민국을 향해 총을 겨눴는데 내 고향은 북한인데 북한으로 안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김일성이가 15살, 14살 어린 소년들한테 너 전쟁 안 나가면 네 아버지 죽여, 협박을 해가지고요 14살, 15살짜리가 인민군복 입고 총 들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공격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좋아서 인민군 된 게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강제로 북한 주민을 전쟁터에 몰아넣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하면서 뭘 배웠냐면은, 야, 내가 인민군 돼서 싸워보니까 이거 공산주의는 틀려먹었다. 공산군이 돼서 싸우면서 공산당을 싫어하게 됐어요. 싸우다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미국 놈들이 조선 사람 붙잡아다가 생체 실험을 한다, 누나를 뽑는다, 아주 그냥 미국 사람이 조선 사람 학살한다고 세뇌를 배웠어요. 근데 포로 수용소에 딱 갔더니요, 그 당시 미군이 포로들한테 미군 병사들이 먹는 수준으로 음식을 줘요. 그러니 미군 포로가 돼서 먹은 음식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음대 다니던 미군 병사는 음악을 가르쳐요. 미대 다니던 미국 병사는 미술을 가르쳐요. 연극과 다니던 친구는 연극을 가르쳐요. 미대, 음대, 연극 이런 재주가 없는 사람은 영어 회화를 가르쳐요. 와, 여러분 공짜로 원어민한테 영어 회화한다 그러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민군들이, 야, 저 내 고향은 북한이고 휴전되면 난 당연히 북한 가야 되지만 나 공산주의 싫다, 나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반공포로라 그래요. 그 반공포로가 한 3만 명 있었어요. 이 반공포로들은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젠하워의 방법은 간단하죠. 국제법상 무조건 가라. 그 이승만이 또 따진 거예요. 야, 그 3만 명이 본인이 북한 가기 싫고 공산주의 싫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인 나는 그 국민들 받아줄 용의가 있는데 넌 미국 대통령이 뭔데 네가 끼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하냐. 그리고 그 3만 명 젊은이를 북한 보내면 이거 반동분자라고 100% 학살당합니다. 3만 명 젊은이를 죽게 만드는 게 그게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할 짓이냐, 이러고 또 기독교를 들먹이면서 따져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너는 너무 말이 많아, 이러고 이승만을 무시해요. 이승만이 네가 그런 식으로 나를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칠 거다. 실제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큰 코 다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을 무시했다간 네가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승만이 맞짱을 떠가지고 아이젠하워랑 싸워요. 그리고 거사를 일으킵니다. 대한민국 헌병대를 딱 불러요. 이 반공포로 3만여 명이요,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제일 큰 게 있었고 거제도, 부산, 대구, 영천, 논산 곳곳에 있어요. 대한민국 군인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미군을 기습폭격해서 미군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반공포로들을 구출해라. 미국과의 전쟁을 선포해요. 근데 미국한테 총을 쏘면 외교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 포로들한테 어떻게 도망치면 되는지 도망칠 길을 다 가르쳐주고, 한국과 미군이 같은 편이 돼서 공산군하고 싸우는 건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과 반공포로, 공산군이 한 편이 돼서 미국과 싸우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공산군한테 어디로 도망치면 되는지 다 알려줘.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 그 철조망 있지, 중간중간 철조망을 좀 뜯어놔, 도망치게. 만약 도망치는 반공포로를 보고 미군이 총을 쏘면 네가 가만히 있다가 총 못 쏘게 미군을 제압해. 한국군이 미군을 제압해서 무력화시킨 다음에 3만 명의 우리 동족을 살려내라. 할당을 해줘요. 니네 부대는 거제, 너네는 부산, 너네는 논산. 우리 동포를 구출하라. 구출하는 데 실패한 부대는 전원 자살하라. 무서운 명령이죠.
요즘 젊은 사람 같으면 자살하라 그러면 엄마 대통령이 나보고 자살하래, 인권주의냐 이러고 다 타령할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지금까지 살아남았냐면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위대한 국민이 있었고 위대한 국군이 있었어요. 왜 국군이 위대하냐면요, 6.25 전쟁 때 여러분, 이웃나라 중국 국공내전을 하는데요, 국민당 군사가 훨씬 많았어요. 공산당 군사가 적어요. 군사가 많은 국민당 군이요, 무기와 군사가 더 많은데도 전쟁하다가 불리해지니까 앞을 다투어 항복합니다. 사단별로 항복하고 연대별로 항복하고 부대들이 통째로 항복해요. 왜? 싸우다가 죽느니 항복해서 사는 게 낫잖아요. 숫자가 많은데도 수십만 명이 항복했어요. 수많은 사단, 연대, 중대, 부대 단위로 항복했어요. 6.25 전쟁 3년 동안 세계 신기록 세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쟁 터지고 3일 만에 우리 국군의 절반이 죽었어요. 누가 봐도 이거 안 되는 전쟁입니다. 요 경상도 낙동강 전선 빼놓고 다 뺏겼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 국군들이 앞을 다투어 항복했어야 정상이에요. 어느 나라나 항복해요. 대한민국 국군은요, 1개 사단, 1개 연대, 1개 중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1개 소대도 항복한 부대가 없어요. 싸우다가 포로로 잡힌 병사일지 몰라도 부대 단위로 항복한 부대는 단 한 부대도 없어요. 이래서 위대한 국군이고 위대한 국민입니다. 그렇게 싸웠으니까 나라 지킨 거죠, 저절로 지킨 게 아니에요. 그 대통령의 명령을 듣고 우리 국군이 오히려 타령한 게 아니고 용기 100배 했어요.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최고다. 일본과 싸우고 북한과 싸우고 소련 중국과 싸우고 마지막에 미국하고라도 싸워서라도 그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준 고마운 강대국 미국을 기습해서라도 우리 동족을 살려내려고 하는 대통령 할아버지 최고다. 이러고 그 당시 국군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요. 그 당시 우리 국군들이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 한 10%나 됐을까요? 대부분 문맹이었어요. 이 문맹이지만 우수한 민족 아닙니까? 어떻게 미군을 제압하고 우리 동족을 살려낼 것인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속출해요. 그 중에 제일 히트친 거, 미군이 첨단 무기 기관총을 딱 들고 지키는데 한국군이 아침에 딱 가면서 인사를 해요. 굿모닝 활짝 웃어요. 미군이 야, 저 코리안 보이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굿모닝 인사를 해요. 악수할 것처럼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딱 긴장해서 경계 태세에 있다가 악수하느라고 약간 긴장이 느슨해지잖아요. 손을 내밀고 악수한 척하면서 요 옷소매에 감춘 고춧가루를 딱 꺼내가지고요, 미국의 눈과 코에다가 확 뿌렸어요. 그러니 미국이 얼마나 매워 고춧가루 먹고 으악 하는 사이에 무기를 뺏고 빠바바밤 이렇게 해서 여러분 27,389명을 구출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사령관인데요, 클라크 사령관이 이 담배 파이프를 좋아했어요. 파이프에 넣고 담배 피는데 부관이 각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한국군이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야, 북한군이 우리를 공격한 게 아니라 노스코리아가 아니라 사우스코리아가 우리를 공격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정말입니다. 어떻게 했는데? 포로 수용소를 공격해서 다 탈출시켰습니다. 아니, 한국군이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미군을 공격했어? 그 부관이 정체불명의 붉은 물질을 투척하여 우리 미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클라크 사령관이 너무 놀라갖고 담배 피우다 파이프를 떨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강대국 미군이 포로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 미군을 공격해서 포로를 200명 구출했다. 이거 해외 토픽에 나지 않겠어요? 야, 세계 최강 미국인이 털렸다. 대한민국 국군이 200명이 아니고요, 27,389명을 구출했어요. 1953년에. 클라크 사령관이 이 세계 최강 미군이 그것도 적군도 아니야, 동맹국한테 당했으니 이것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어요. 청문회에 불려다니고, 이분이 미국 유엔군 사령관이니까 미국 최고 명장인데 마지막에 이승만한테 당해갖고요, 까딱 잘못하면 이순신 장군처럼 백의종군 해가지고 불명예 제대할 뻔했어요. 청문회 가서 그렇게 시달리다가 겨우겨우 퇴역했는데요, 그분이 이승만 박사가 돌아가신 날 미국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에, 내 빛나는 군 경력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인간, 나를 가장 곤란하게 만든 인간이 한국의 퍼스트 프레지던트 닥터 승만리 이승만이다. 그런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이승만이다. 왜? 비록 나를 힘들게 했지만
우리 미국을 곤란하게 했지만 그 조그만 나라, 가난한 나라가 자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강대국 미국과 전쟁도 무릅쓰고 싸웠던 그 이승만의 애국심, 그 실력, 용기. 그래서 그분이, 이승만 박사가 돌아가셨을 때 텔레비에 나와서 가장 위대한 20세기 영웅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미국에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애국심이 있는 천재가 필요하다. 그 다음 장면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승만 박사 이때 만 78세예요. 79세. 지금 79세도 연세가 많지만 이때는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살 채 안 되던 때입니다. 이때 79살이면 지금 나이로 한 130살이에요. 이때는 환갑잔치, 어떤 분이 환갑을 맞으면 동네가 다 같이 모여서 환갑잔치 했어요. 왜? 동네 전체에 환갑까지 사는 분이 한두 분밖에 없을 때예요. 79세 된 노인이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북한군이야. 인민군 쫙 세워놓고 어제까지 대한민국을 향해 총 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사열하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야. 왜? 전쟁 일으킨 김일성과 공산당 놈들이 잘못이지, 그 김일성 공산당 놈 때문에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린 북한 주민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요.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요 사진을 잘 보면요, 태극기 휘날리고 있죠? 앞에 헌병 모자 쓴 사람 몇 명 안 되죠? 그 사람만 국군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인민군이에요. 북한군을 우리 헌병 몇 명이 탈출시켜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 초상을 탁 들고, 이분 아니면 우리가 북한 가서 학살당했을 텐데 이분이 우리를 살렸다. 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세계 최강 미국이 3년 동안 싸워주고, 3년 동안 먹여주고, 3년 동안 입혀주고, 한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한국한테 고춧가루 맞아가지고 27,389명을 뺏겼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탑뉴스가 됐어요. 아이젠하워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의 일방적인 행동은 약속 파기이다.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났다. 북한, 중국, 소련만 우리 적인 줄 알았더니 이승만도 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요. 미국이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요게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의논했던 게 에버레디 플랜입니다. 요게 미국의 기밀 문서로 있다가 50년 지나서 기밀이 해제돼서 일반에 공개됐어요. 그 공개된 내용을 갖고 2001년 7월 27일 MBC 방송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현대사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면 이승만을 제거하라, 에버레디 플랜. 감히 미국을 공격해서 방공포로를 빼내? 포로를 싹 보내야 휴전협정 맺는데 포로를 석방시키니까 휴전협정이 무효가 됐어요. 아니, 내가 빨리 한국전쟁 끝내려고 대통령 됐는데 이승만이가 해방을 해? 감히 코리아가 미국한테 대들어? 이승만을 제거하자. 미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실제로 이때 이승만을 납치하든지 암살하든지 감금하든지 미국 특공대를 보내서 이승만을 없애자, 미국 말 잘 듣는 대통령을 세우자, 요렇게 에버레디 플랜을 의논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왜? 아이젠하워가 회의를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가 보통 분이 아니니까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걸 알았죠. 이승만 박사가 방공포로를 석방함과 동시에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내가 왜 내 친구 미국을 공격해서 방공포로를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의 생각을 담은 연설, 녹음 테이프, 아주 뛰어난 영어로 쓴 원고를 전 세계에 뿌려요. 그러니 전 세계인이 볼 때 이거 얼마나 엄청난 뉴스예요. 전 세계 신문마다 방송마다 이승만의 연설, 이승만의 논리를 다 방송해줘요. 미국 전역의 텔레비 라디오가 하루 종일 이승만 연설을 틀어줘요.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국 역사를 얘기해요. 니네 미국이 언제부터 강대국이냐?
원래 유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귀족들은 유럽 땅에 있었어요. 유럽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찾기를 원했던 기독교인들이요, 목숨 걸고 바다 건너가서 세운 게 미국이에요. 처음에 미국 땅에 도착했던 이 순례자들이요, 1년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절반 이상이 굶어서 죽었어요. 원래 미국도 사람 굶어 죽던 나라였습니다. 이승만이 그 얘기를 해요. 너네 미국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왔지만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인디안 습격 당해갖고 칼에 찔려 죽던 너네 미국도 비참한 민족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강대국이 되느냐? 미국 사람들이 와갖고 제일 먼저 자기 집보다 먼저 교회당을 지어요. 초등학교를 왜 세웠느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세워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초등학교, 신대륙 미국에 세운 최초의 초등학교 영어 알파벳 교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알파벳 A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문이면 A, 아담스 애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B, Bible says today, 성경은 오늘날도 말씀하신다. C, Christ for our sin,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A, B, C 알파벳을 가르칠 때 성경 내용으로 가르쳤어요. 이승만이 그거 보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혁명, 글자를 다 가르친 거죠. 이승만이 그 얘기를 해요. 너네 미국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 교회당 먼저 세우고 초등학교 세워갖고 전 국민에게 글자 가르쳐서 성경 읽게 하고 굶어 죽는 비참한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런 강대국이 되게 하셨다. 그 다음 코리아 얘기를 해요. 우리 코리아 우수하고 위대한 민족이지만 5,000년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약속으로 짓밟혔다. 이제 겨우 저 잔인한 사악한 일본 노예에서 해방돼서 우리도 예수 믿고 기독교 국가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무신론 공산주의자가 쳐들어왔다. 미국을 얘기하고 한국을 얘기해요. 그리고 미국에게 질문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받아 강대국 된 미국이 할 일이 뭐냐? 이 코리아가 기독교 국가 세워서 한 번 좀 일어나서 세계 선교 감당해 보겠다는데 그러다가 침략당했으면은 아니 하나님 축복받아 힘이 생긴 미국이 그 강대국의 힘으로 한국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 뜻이지? 아니 조금 도와주다가 한 4만 명 죽고 10만 명 다쳐, 그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코리아는 니네가 지켜라. 우리 한국 3천만이 다 공산당 노예가 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자유도 박탈당하고 비참하게 죽도록 버리고 떠나는 게 그게 미국을 강대국 되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그리고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 테면 가라. 겁쟁이는 가라.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We have a right of suicide.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무슨 얘기죠? 미국이 떠났는데 한국이 끝까지 공산당이랑 싸운다? 이건 자살이죠. 니네가 떠나고 우리가 싸우는 건 누가 봐도 자살행위인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자살할 권리가 있다. 겁쟁이 미국은 갈지라도, 용맹한 한국은 자살 행위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 한 명까지 끝까지 싸우다가 죽겠다. 미국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연설과 이 논리에 미국 사람들이 감동했을까요? 감동 안 했을까요? 주로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맞다.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겁쟁이가 됐느냐? 아니 공산주의자가 한국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그게 강대국 미국에 어울리는 행동이냐? 주로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미국은 이승만을 지원해라.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했지만 그건 잘한 거다.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승만이 미국을 고춧가루 뿌렸는데 미국 국민들은 이승만을 지지하게 돼요. 이승만 인기가 올라갔고 실제로요, 미국의 주요 언론, 헐스트라는 뉴욕의 그 언론, 미국 아주 최대 언론 재벌이 있습니다. 언론 재벌, 미국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미국 몇 개 주의회에서 이승만 지지하고 아이젠하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해요. 미국 사람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딱 보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니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한국 전쟁 끝낸다 그랬어요? 3년 동안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160만 명이 보내갖고 4만 명이 죽고 10만 명 다치고 미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뿌려갖고 3천만 한국인을 전쟁 동안 먹여주고 입혀줬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다 도와주고 받은 결론은 뭐냐면 배신당해서 뒤통수 맞고 고춧가루 맞고 저주나 받고 한국 전쟁 끝난다 그랬는데 안 끝나요. 그 미국 국민들이 아이젠하워를 볼 때는 저 우리 대통령이 조금
IQ가 모자란가? 왜 저러지? 실제로 아이젠하워 인기는 곤두박질쳐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아서 지금도 미국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기가 계속 출판돼요. 제일 최근에 나온 2년 전에 출판된 책에 전기 작가 이렇게 썼어요. 아이젠하워 정치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승만 인기가 올라가고 아이젠하워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져요. 이런 판에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납치해버리고 휴전을 그대로 진행해버렸다가는 다음번 선거의 대통령 100% 떨어지게 돼요. 6월 18일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의 일방적인 행동은 약속 파기이다.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났다. 하루 만에 6월 19일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승만의 불굴의 의지를 미국은 끝까지 지원할 것이다. 하루 만에 꼬리를 내려요. 결국 시간 관계상 다 중간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 이래서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에게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미국은 더 이상 전쟁 계속할 힘이 없다. 4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무슨 사고 나왔고 100명, 200명 죽으면 나라 전체가 어렵잖아요. 4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으니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참 필요했겠어요. 제발 이승만 네가 원하던 거 다 해줄 테니까 일단 전쟁을 끝내자. 결국 이승만이 미국으로부터 한국 전쟁 끝내는 걸 방해하지 않겠다. 한국이 미국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다. 니네가 휴전협정 맺는데 다시는 고춧가루 안 뿌린다. 그냥 안 하겠다는 거예요. 회방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이승만이 미국으로부터 2가지 약속을 받아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한미동맹인데요. 이거 잘 안 넘어가나요? PPT가? 윗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승만이 요구하고 미국이 들어준 게 공산주의 안 하고 민주주의 하면 나라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전시장으로 한국을 만들겠다. 자동차 전시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전시장에 고급차를 갖다 놓을까요? 고물차를 갖다 놓을까요? 전시장은 고급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고급스러운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하는지 한국이라는 쇼윈도우, 한국이라는 진열장, 한국이라는 전시장을 통해 미국이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 이 조항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경제 지원을 퍼부어요. 1954년 한미동맹을 딱 맺고 그 한미동맹 내용은 뭐냐면 미국이 휴전협정하는데 방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시불로 한국이 미국한테 받아낸 돈이 7억 달러.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 당시 우리나라 1년 수출액의 34배예요. 1년 수출액의 34배를 일시불로 받고 그 다음에 계속 받는데 얼마나 많이 받았냐면요,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에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한국에 쏟아부은 달러가 저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 54개국에 쏟아부은 달러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습니다. 6.25 전쟁 때문에 잿더미가 됐어요. 그러면 전쟁 끝나고 우리 국민이 한 100만 명쯤 굶어 죽었어야죠. 아프리카는 전쟁 없어도 50만 명, 100만 명 굶어 죽잖아요. 북한 전쟁 없어도 400만 굶어 죽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25 전쟁 때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굶어 죽으신 분들이 있었지만 5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대량 아사는 없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없었죠?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쏟아부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이 한국한테 쏟아부어서 미국의 구호물자 먹고 그나마 대한민국에 몇만 명씩 굶어 죽는, 물론 그때 우리 선조들이 다 가난한 데다가 전쟁터에 잿더미 돼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몇십만 명, 몇백만 명씩 굶어 죽진 않았어요. 미국이 어마어마한 원조를 퍼붓습니다. 그 아시아 민주주의 전시장이 돼야 되니까 돈을 퍼부은 거, 아프리카 전체를 준 것보다 더 많이 줬어요. 10년 동안.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5,000년 동안 농사 짓는 기술밖에 없었어요. 그 농사도 제대로 못 져갖고 비료가 없어서요, 대변, 소변 이거 비료로 썼습니다. 근데 미국이 한국을 전시장 되게 만든다. 그 돈만 주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한테 미국이 기술을 가르쳐 주게 돼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발전한 나라, 그때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미국의 첨단 기술을 한국이 공짜로 받아들이게 돼서
지금은 우리나라 기술이 미국을 능가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뭐 전자산업이든 자동차 산업이든 또 뭐 제조업이든 한국의 처음 공업이 시작된 역사를 보면요, 그 기술은 전부 다 미국한테 배워온 거예요. 어떻게? 공짜로 배웠어요. 미국이 가르쳐주는 건 공짜로 배웠어요. 미국이 안 가르쳐주는 건 우리가 그 기술을 훔쳤어요. 정말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첫 번째, 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 전시장 되게 한다. 두 번째,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한다. 이 조약 때문에 원래 휴전협정 맺고 미국이 떠나기로 했는데 미국이 안 떠나고 지금도 한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법에 해외 주둔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게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주한미군이 후방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참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정책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 맺을 때는요, 미군이 어디 있었냐면 휴전선을 지켰어요. 휴전선에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목이 24개 길목이 있어요. 북한이 남침 가능성이 있는 24개 길목을 미군이 지키게 했어요. 말하자면 미군이 보초 쓰는 거죠. 그럼 북한에서 남침하기 위해서 총을 쏘면 그 총알은 미군한테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 돼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요것 때문에 지금도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북한이 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핵이 없어요. 전쟁은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도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러죠? 북한이 쳐들어왔다간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 돼요. 그 다음 장면이요, 한미동맹 1954년에 맺었습니다. 한미동맹 맺기 딱 6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일전쟁 1894년. 청나라 일본이 전쟁한 거니까 우리나라랑 상관없나요? 아니요. 청나라 일본이 조선 땅에서 싸웠어요. 평양에서 싸웠는데 청나라 놈들이 전쟁하다가 수틀리면 조선 사람 막 죽이고요, 일본 놈들도 막 죽여왔고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던 평양 인구가 청일전쟁 끝나고 3분의 1로 줄었어요. 조선 사람 수십만 명 죽었습니다. 청일전쟁, 그 다음 러일전쟁, 한일합방,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은 전쟁이 1894년에서 1954년까지 한미동맹 맺기 이전 60년 동안 7건 있었어요. 한반도는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 화약고였습니다. 수백만 죽는 전쟁, 수천만 죽는 전쟁 7건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자, 한미동맹 맺고 오늘날까지 지금 61년 됐습니다. 6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무슨 전쟁이 있었나요? 천안함 폭침, 46명 전사가 돌아가신 게 정말 안타깝지만 옛날에 460만 명 죽었던 거에 비하면 피해가 작죠? 북한의 도발로 몇십 명 죽은 작은 피해는 있었어도요, 1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100만 명, 1000만 명 죽는 전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동안 997번 침략당했어요. 5년에 한 번 한 500명 죽어요. 13년에 한 번 1,000명 이상 죽었어요. 몇 년 동안? 5,000년 동안. 5,000년 동안 1,000번 침략당해갖고요, 5년에 한 번씩은 한 500명은 죽어요. 그게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근데 한미동맹 맺고 미국이 딱 지켜주니까 한미동맹 이후로 100명 이상 죽은 전투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베가 입만 열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그러죠? 아베가 말로만 하죠. 일본 해군이 독도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본 놈들이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말만 하죠. 임진왜란 때처럼 군대 이끌고 한국에 올 수 있을까요? 못 와요. 왜 못 오죠? 우리 해군이 강해서일까요? 우리 해군하고 일본 자위대가 붙으면요, 전투가 하루를 못 넘겨요. 하루도 안 돼서 우리가 박살납니다. 일본이 훨씬 강해요. 근데 일본이 말만 하지 못 쳐들어와요. 왜? 한미동맹 때문에. 만약 일본이 독도를 향해서 군대를 보내면 전쟁은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돼요. 이게 한미동맹입니다. 이 한미동맹을 처음 맺을 때 이 조약의 제목이 뭐냐면요, 이 내용은 뭐죠?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먹여 살려주고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니까 한미상호 원조조약 이렇게 맺어야 어울려요.
이 조약의 제목이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이게 이승만의 자존심입니다. 야, 우리가 니네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대등한 국가잖아, 그지? 상호 방위야, 상호 방위. 우리 한국이 어려울 땐 미국 니네가 도와주는 거고, 혹시 미국이 어려워지면 염려하지 마. 외적이 미국에 쳐들어와서 미국이 멸망할 거면 걱정하지 마. 상호 방위니까 우리 한국이 미국을 지켜줄 거야. 내용은 원조 조약인데 제목은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물론 이 조약 맺은 이후로 우리 한국이 미국을 구해준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게 이승만의 대단한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거다 받아내지만 당당한 자존심을 지켰어요. 왜? 우리는 동양의 처음 예수교 국가가 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한미동맹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의 전쟁이었고 우리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한미동맹을 맺고 나니까 사실은 제가 클라크 사령관 말씀드렸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이승만을 상대했던 미국 지도자들 회고록 보면요, 이승만에 대한 욕이야, 욕. 심지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으러 온 덜레스 국무장관, 미국 역사상 최고의 국무장관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이승만의 대학 동창생이에요. 그 사람이 한미 동맹 맺으면서 처음에 한숨을 쉬었어요. 뭐라고 한숨이냐면 미국 역사에 이렇게 불공평한 불평등한 조약은 없다. 미국 국무장관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봐도 불평등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미국이 도와주잖아요. 이승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해하지 마, 상호 방위 조약이야. 니네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니까. 이러고 조약을 맺었어요. 덜레스 국무장관, 클라크 사령관, 이승만 때문에 이승만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기에 보면 저 이승만이라는 사기꾼한테 속아갖고 말이야, 저 코리아라는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나라에 미국이 우리 국민 세금을 너무 많이 썼다. 이승만이라는 놈이 아프리카보다 원조를 더 많이 받아가니 말이야. 저 이승만한테 내가 당했다. 욕을 시켜난 다음에 마지막 한 줄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이렇게 썼어요. This old man. 우리말로 하면 저 노인네가, 저 늙은이가 자기 민족을 저토록 사랑해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저건 망해 없어질 나라인데 살아남겠다고 프린스턴까지 나온 세계 천재가 저런 깡패짓 하는 것을 볼 때 아이젠하워는 뭐라고 썼냐면 동정심을 금할 수 없다. 클라크 사령관은 정말 존경할 만한 애국자다. 다른 미국 지도자들 보면 욕을 한참 한 다음에 그러나 어쨌든 애국심과 실력은 대단하다. 야, 어떻게 우린 미국을 갖고 노냐. 결국은 미국은 이승만한테 다 뜯겼지만 이승만의 천재성과 위대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조그만 나라가 살아냈잖아요. 그 이승만은 20세기의 영웅이다.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러다 결국은 방향을 180도 바꿔서 이승만을 세계의 영웅으로 대접을 해줘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증거가 이거예요. 세계에서 땅값 제일 비싼 뉴욕 브로드웨이, 거기 한 바퀴 삥 도는데 제 걸음으로 한 15분 걸려요. 한 바퀴 도는데 15분 걸리는 그 동네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요, 저 아프리카의 그 피라미드 있는 관광의 대국 이집트 전 국민이 1년 동안 번 돈보다 더 많아요. 이집트는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한반도의 몇 배 되죠? 그 이집트 전 국민이 버는 돈보다 한 바퀴 돌면 15분 걸리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에서 1년 동안 벌어진 돈이 더 많아요. 세계 땅값 제일 비싼 명문, 저 금싸라기 요지죠. 미국인들이 최고의 영웅을 대접하는 방법, 브로드웨이에서 카퍼레이드를 해줘요. 미국 역사상 2명, 1차 세계대전을 끝낸 영웅, 2차 세계대전을 끝낸 영웅. 외국 지도자들 가운데 2명, 영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처칠 수상이 현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미국이랑 영국이 동맹국이었으니까 처칠이 미국 갔을 때 카퍼레이드 해줬는데 그때 처칠은 물러난 다음 은퇴한 정치인이었어요. 외국 사람, 현직 정치인 가운데 미국 역사 250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브로드웨이 카퍼레이드를 한 단 한 명의 지도자가 이승만이에요. 세계적인 영웅이라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리고 1954년 7월 28일 미국 국회에서 이승만이 연설을 해요. 40분 연설하는데 33번 기립박수를 쳐요. 1년에 한 번씩 박수를 치니까 이승만 박사가 나중에 짜증내. 말 좀 하자, 말 좀. 박수 나중에 쳐, 이러고. 여러분 저 사진을 보세요. 앉을 자리가 없이 가득 찼죠?
이것도 신기록이에요. 이승만이 미국 국회에서 연설한다 그랬더니요, 미국의 육해 공군 장군들, 야, 북한과 싸우고 중국과 싸우고 소련과 싸우고 마지막에 감히 우리 미국까지 공격한 그 이승만 얼굴 한번 보자. 이 미국 장군들이 다 몰려들어요. 미국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인들이, 야, 그 국제법의 기초를 만든 그 위대한 학자 이승만 연설 한번 들어보자. 미국에 와 있던 외국 사절들이, 뭐 유고슬라비아 이런 동상권부터요, 조그만 나라들, 야, 그 조그만 나라 지도자가 어떻게 강대국을 다 이겼어? 야, 이승만 연설 내가 직접 들어봐야 돼. 육해공군 지도자, 사법부, 입법부 지도자, 원래 모여야 되는 국회의원, 미국 워싱턴에 와 있었던 학자들, 외교관들 다 이승만 연설 들으러 몰려와갖고요, 자리가 모자라져요.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 외국 지도자가 연설할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좌석표를 나눠줘요. 표가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 국회의원이 늦게 갔다가 못 들어가요. 국회의원이 황당하죠. 아니, 저 국회의사당 안에 내 자리가 있는데 내가 미국 국회의원인데 여기 왜 못 들어가냐고. 그 국회의사당 지키던 미국 수의가, 그러길래 일찍 오셔서 줄을 서셔야지 누가 늦게 오시냐고. 자리가 모자르게 꽉 차요. 여기서 이승만이 연설하는데요, 처음 기립박수가 터진 대목,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인들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 싸워주셨습니다. 모든 미국인에게 감사하지만 스페셜 땡스 투, 내가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스페셜 땡스 투 all American mothers, 모든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들을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전쟁터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러니 전국의 미국 아줌마들이 막 눈물이 터졌겠죠.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이승만이 이렇게 연설해요. 한국의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한국 젊은이와 미국 젊은이가 같이 싸우다가 같이 적의 총탄에 맞아서 같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함께 싸우다가 함께 죽은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가 지금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함께 안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 막 그냥 미국 전역의 엄마들이 아멘하고 눈물이 나오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첫 번째 기립박수가 터져요. 이승만 박사에게 배워야 될 점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성경, 기독교, 복음이 나와요. 이 중요한 연설에서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한국 젊은이와 미국 젊은이가 같이 싸우다 같이 쓰러졌는데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함께 안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박수를 쫙 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욕이에요. 미국 니네가 언제부터 강대국이냐? 굶어 죽는 나라 복 줬더니 휴전협정이 무슨 휴전협정이냐? 휴전선 걷어치우고 전쟁 다시 한번 하자. 이 겁쟁이 같은 미국 놈들아. 실제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미국 정부를 저 워싱턴에 있는 암소 같은 겁쟁이들 때문에 한국이 통일이 안 됩니다. 이러고 원색적으로 욕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의 연설 때문에 한국과 미국 사이가 안 좋아져요. 이승만이 고생 많이 해요. 근데 그 고생할 걸 각오하고 그 고마운 나라 미국한테 갖고 대따 욕을 해버렸어요. 이 겁쟁이 미국 놈들, 워싱턴 정치가들, 이 암소 같은 놈들 가서 풀이나 뜯어먹으라 이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이승만의 말과 원고를 보면요, 이승만 알았어요. 지금 휴전선이 그어지면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던 우리 결혜가 언제 통일될지 모른다. 분단이 50년 될지 100년 될지 모른다.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지금 통일 안 되면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공산당의 노예가 되어서 수백만이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것이다. 1990년대 북한의 대량하사 400만 굶어 죽을 사건을요, 이때 이승만은 이미 내다보고 있었어요. 이대로 갔다간 우리 북한 주민 수백만 굶어 죽는다. 차라리 지금 전쟁을 한 번 더 해서라도 지금 통일시키지 않으면 우리 북한 동포들 너무 비참해진다. 그 마음에 미국을 비난하는 연설을 합니다. 자,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승만 대통령 실수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냥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이시죠? 또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다 잃어버린다. 다 날아간다. 다 부서진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100년 앞을 내다봤어요. 감옥에 있을 때 이 청년이 감옥에서 뭐라고 글을 썼냐면요, 결국은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된다. 와, 1900년에 1941년에 일어난 태평양 전쟁을 감옥에서 25살짜리가 예언을 했어요. 미국과 일본 전쟁한다. 40년 전에 예언했어요.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이 터지자마자 공산주의는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100년 앞을 내다봤어요. 1954년 미국에서 연설하면서 지금 통일시키지 않으면 우리 북한 동포들 수백만이 굶어 죽는다. 50년 앞을 내다봤어요. 언제 내다봤을까요? 이승만이 겸손했을 때, 겸손하게 기도할 때, 겸손히 기도하는 이승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건국 세미나 하는 게 뭐 이승만이라는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분이 겸손하게 기도할 때 얼마나 겸손하게 기도했냐면요, 여러분 한미동맹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강대국을 대상으로 불평등 조약을 맺었거든요. 강대국 일방적으로. 이 6.25 때 기록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요 맨날 밤마다 그냥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을 살리게 주옵소서. 이승만이 미련한가요?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 세계 최고 명문대학 국제법 박사, 이 천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뛰어나신 분이 겸손하게 부르짖을 때는 100년 앞을 내다봤어요. 그거는 겸손할 때 얘기해요. 이승만이 교만해지니까, 야 내가 조선의 봉건 왕조, 양반 상놈, 고종 황제, 조선의 구세력, 수구 세력과 싸웠고,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고, 북한 공산당과 싸웠고, 소련군과 싸웠고, 중공군과 싸우고, 내가 마지막에는 미국하고까지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이승만이 교만해지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승만 대통령 마지막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 1시간 반 강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겸손했을 때는, 각하 지금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정치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국민들 빨리 잘 살게 해줘야지. 이러셨던 분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분이 딱 교만해지니까, 각하 국민들이 뭐야, 누가 감히 나한테 방귀를 들어, 전부 감옥에 쳐넣어. 이 양반이 민주주의를 탄압하게 돼요. 그 겸손할 때는 100년 앞을 내다봤는데 교만해지니까 옆에 인해 장막에 둘러서 자기 눈앞도 못 보게 돼. 눈앞도, 실제로 눈앞도 못 봐요. 어떻게 되냐면요, 각하 정치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감히 저놈이 옳은 소리 하는 사람 다 그냥 잘라버려요. 각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방구를 뿡 꼈어요. 옆에 앉았던 장관이, 각하 시원하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장관이 방구 끼는 대통령한테 시원하겠습니다, 그런 아부꾼들을 장관으로 세우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자유당 정권이 부정부패하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국민들이 막 데모를 일으켜요. 국민들이 왜 데모해? 각하! 우리 국민들은 다 각하를 지지하지만 저 빨갱이 놈들이 간첩을 보내갖고 국민들 선동하고 있습니다. 빨갱이 때려잡아야지. 아니 자유당 정권이 부정부패해서 국민들이 데모했는데 그걸 빨갱이라고 막 감옥에 쳐넣었어요. 3월 15일 날 또 제일 치명적인 실수. 대통령 우리 헌법에 2번 하고 물러나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2번만 하고 물러났으면요, 대한민국 전국에 승만 초등학교, 승만 중학교, 승만 고등학교 전 국민이 다 존경할 거예요. 야 내가 조선 봉건제 물리치고, 일본 물리치고, 소련, 중국, 북한, 미국 다 물리쳤는데 내가 대통령 안 되면 누가 돼? 헌법에 2번, 헌법 뜯어 고쳐. 아니 본인이 대통령 하기 위해서 나라의 근본이 되는 헌법을 뜯어 고치는 참 삼선 개헌, 그때부터 이제 망조가 든 거죠. 그 방구 끼면 시원하겠습니다. 간신배단에 둘러싸여가지고 아주 눈과 귀가 멀어버려요. 또 사실은 한미동맹 맺을 때가 우리 나이로 80살입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40살도 안 됐기 때문에 그때 80살이면 지금 130세예요. 너무 늙고 지치셔가지고 기력이 떨어진 것도 있고 교만해지셨고
간신배한테 둘러싸여서 자유당 정권 부정부패하는데, 부정선거 막 저지르는데 국민들이 거기 데모하는 걸 갖고 밑에 있는 놈들이 빨갱이 놈들입니다. 곧 진압해버려. 쏴가지고 4.19 때 186명이 죽죠. 그때까지도 이승만 박사는 부정선거 했는지도 몰랐어요. 이분이 겸손하게 기도할 때는 100년 앞을 내다봤는데요, 교만해지니까 한치 자기 눈앞도 못 보게 됐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PPT. 요게 1960년 4월 18일 부정선거 저지르고 한 달 이상 지나 고려대생들이 데모하는데 평화롭게 데모했거든요. 이때만 해도 이승만 물러가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나라 위해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존경해서 부정선거 다시 하자 이렇게 데모했어요. 이걸 갖고 이놈들 빨갱이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요 시위대한테 총을 쏴가지고 시위대가 흩어지는 장면입니다. 186명이 죽게 돼요. 그 국민들이 이건 젊은이들 죽이고 이거 이승만 물러나야 된다. 막 4.19 혁명이 전국에서 일어나니까 이승만 박사가 4월 21일 날 비로소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아무것도 몰랐어요. 간신배들한테 이용당하고 교만해지니까, 겸손할 때 천재였는데 교만해지니까 바보가 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박사가 잘못한 거를 연구하면서 더 많이 배웠어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되구나. 이 위대한 천재가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는구나. 그 다음 장면이요. 4월 21일 날 잘못이라는 걸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4월 22일 날 부상 학생들 찾아가서 학생들이 왜 이렇게 됐어? 부정을 왜 해? 기가 막힌 소리죠. 본인이 세운 부하들이 부정선거 저질렀는데 본인 모르는 거예요. 부정을 왜 해? 바보가 되신 거죠.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 젊은 학생들은 참으로 장하다. 나중에 이분이 실수하셨지만 마지막까지 애국심은 있었어요. 나는 부정을 저질러서 이제 물러날 사람이지만 내 정권의 부정에 저항한 이 백성은 위대한 민족이다. 한민족은 죽은 민족이 아니라 살아있는 민족이다. 이분은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나는 순간까지도요, 나는 잘못해서 쫓겨나지만 이 민족은 번영할 거다. 정의로운 민족이다. 이 민족에 대한 희망이 있죠. 결국 이러고 하와이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하와이에 가셔서 빈민들을 위한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양로원에 머물고 계셨는데 이제 하반신 불수가 되고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 계신데요,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평생 전 재산을 나라 위해서 다 바치셨죠. 하와이로 떠나실 때 비행기 탈 때 전 재산이 가방 4개였어요. 하나가 이승만 박사 옷, 또 하나가 프란체스카 여사의 옷, 또 하나가 점심하고 드시던 약, 또 하나가 이승만 박사가 50년 동안 썼던 망가진 고물 타자기. 이 4개가 전 재산이에요. 참 청렴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 마지막에 전신마비가 돼갖고 미국 그 빈민들을 위한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거기 돈을 좀 내야 되는데 돈을 못 내요. 마우나라니 요양원이죠, 하와이에. 그 결국은 이승만 박사를 존경한 미국인들이 이승만을 그냥 받아줘요. 그 대신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병원에서 쓰레기 청소하고 허드렛 일하면서 하녀처럼 식모처럼 일하면서 이 나라 건국 대통령이 비참하게 돌아가시게 되죠. 올 여름에 그 하와이에 마지막 이승만 박사 돈 안 내고 머물게 해준 그 마우나라니 요양원에 우리 한국연세대학교 또 하와이 교민회에서 감사 패를 전달하는 의식이 있어요. 제가 그때 가갖고 아마 이승만 대통령 기념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그 하와이에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유언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정신을 잃고 일주일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식사 기도가 이 나라 건국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을 맞은 다음에 특별히 젊은 사람 모일 때 설교를 많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젊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일본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셨으니 젊은 사람들 예수 잘 믿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똑바로 서서 다시는 우리 민족이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 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너무나 늙고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평생 나라 잃어버렸고 그나마 되찾았지만 전쟁해갖고 언제 망할지 모르고 이러다가 이 민족이 영영이 노예가 되는 거 아닌가. 90년 노심초사하면서 사셨어요. 이번에 마지막 유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못다한 강의가 많이 있고요, 또 저 뒤에 책이 있어서 아무래도 책은 강의보다 더 자세하겠죠. 더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인간을 신격화시키고 그분이 다 옳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건 아니고요. 참 잘못도 많이 하셨고 실수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예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십니다.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그 100년 앞을 내다보던 천재가 교만해지니까요, 100년 앞이 아니라 하루 앞도 못 내다봐요. 자기 눈앞도 못 봐요.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인간이라는 거는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한다고 제가 항상 안전할까요? 저도 돌아서서 뒤집고 넘어지고 저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이승만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고 모세도 실수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해야지, 교만했다가는 이 위대한 분이 나중에 외국의 빈민요양원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비참하게. 교만했다가는 이게 한 방에 다 날아가는 인생이구나. 저는 이승만 연구하고 강의할 때마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여기 계신 대연 성결교회 교인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될 때, 이승만 박사 잘못 많았지만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는 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대한민국이 이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고 살아남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가 대연 성결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불꽃처럼 탄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